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2030을 보면서 2001년도에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22년에 느낀 감정은 남달라요. 왜냐하면 저희는 출근길만 빼고 지하철에 철로도 내려가고, 뭐 지하철 지금은 우리는 그냥 연착시킨다고 하거든요. 연착투쟁이라고 합니다. 연착투쟁 뭐 이런 것들을 2001년도에도 했고, 심지어는 2001년도에는 스크린도어가 없었어요. 스크린도어도 만들어진 건 우리가 지하철로를 내려가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이제 욕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60대, 70대 뭐 이런 노인분들이 많았는데, 2022년도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오히려 노인분들은 좀 순하게 욕해요. 그렇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주 이제 집요하게 따라오면서까지, 이 시대의 변화는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지하철을 막고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4살에 행글라이딩 이동권을 넘어서 비행기 비슷한 거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쳤기 때문에 이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도의 장애는 있고, 제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자가 운전을 했어요. 이제 손을 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동하는 고민은 자가 운전을 해라 라는 이야기밖에 못 들어서 정말 빛내가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하철을 탈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했어요.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제 비장애인들만 타는 전유의 이런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갈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고, 그것이 권리인지도 몰랐어요. 버스는 뭐 아예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고, 특별교통수단 뭐 이런 거는요 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것이 내 삶에는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대학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91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고 해서 학년기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이런 야학 활동, 교사 활동을 하면서 이동권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야학에서 이제 선생하고 있으면 공부 배우러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오세요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은 지하철을 타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던졌던 말이고, 그래서 못 오게 되니까 매우 이제 안타까운 건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못 느꼈어요. 우연한 기회에 노들장애인 야학 학생, 지금은 이제 이규식이라고 여러분 매우 우리 이쪽에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 주로 저보다 조금 더 지하철을 더 많이 맞고 경찰들하고 아주 많이 부닥치는, 아시죠? 그때 노들야학 학생이었는데 대학로에 놀러 나왔어요. 수업 땡땡이 치고 저녁 때 왔다가, 그때는 해학에 리프트가 있었어요. 리프트. 그래서 그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쳤다는 것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이 수업 땡땡이 치고 놀다가 잘 됐다 싶었지만, 그래도 교사 활동하는데 잘 됐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서 보니까 전치 4주 뭐 이렇게 다쳐서, 왜 다쳐야 됐는가. 지하철은 다 자기 잘못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동하지 못하는 현실도 자기 잘못이고 자기가 수긍해야 되는데, 그 친구 병원에 누워있는 걸 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싸워서 결론적으로는 민사소송까지 가가지고 보상은 받아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경험한 실질적으로 말이 아니라 상담이 아니라 내 동료인 그 친구의 부상 때문에 이동권 문제가 내 문제로 조금씩 스며들듯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이 다 우리 야학 학생들이 겪고 있었고 교육받지 못했던 현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되는데요.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은 3년마다 한 번 전국 실태조사하는데 그때는 5년마다 해요. 그때 보건복지부의 설문, 장애인들한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은 한 달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이런 설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국가가 또 소구조사한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한 달에 몇 번 외출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국가가 왜 나를 외출을 갖다 세는 이렇게 다가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해요 라는 답을 합니다. 그게 전체 장애인구의 70.5%. 지금은 대략 장애인구, 등록장애인구가 260만 명 정도 된다며 2021년 전에는 대략 한 150만 정도라고 가정한다며 그 중에 이제 70.5%가 나는 한 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이동할 수단이 없었다. 그리고 거리의 특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거리의 특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가고 물을 먹지도 못하고 이런 현실들 때문에 문제고 그리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 이거는 지금은 이제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 자기 사지 때문에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한테 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 나는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그 숫자가 그냥 사회 통계 속에서 70.5%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노들야학이라는 조그만 야학이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들이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 지독한 불평등이라는 것들이 인식되어졌을 때 싸울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야학 교사 중에 고병건 선생님이 2001년도에 저희가 싸웠던 이동권 투쟁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묵묵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이동권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야학에서의 작은 배움 수차로 불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그것이 이동권의 문제였고 그 이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바로 사회를 다시 배우게 했고 이동의 문제는 그냥 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동권 수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회 기준을 다시 바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동의 문제는 바로 이동권의 하나의 수단을 가졌던 것들을 넘어서 사회를 다시 배우게 했고 그리고 그 배움은 사회적 기준을 이동시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21년 동안 참 잘 싸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규식 우리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데 출세했죠, 그죠? 출세 아니나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야학을 나와서 열심히 배워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내가 보니 기억력도 잘 못하고 ABC들도 잘 모르는데 도대체 소셜 워크 뭐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배울까 싶었는데 그의 소망은 기획관을 해서 사회복지사들 보면 뭐 사업기획안 내가지고 뭐 영어도 조금 쓰고 뭐 이렇게 예산도 넣어 내가 보니까 기억력도 모르고 1, 2, 3, 4도 잘 계산 못하는데 뭐 나한테 맨날 와가지고 기획안을 가르쳐달래요. 그게 야학 수업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들이 필요한 장애인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니 그거 배웠다가는 아마 60이 넘어도 다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권익공호 활동이라는 것들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막 꼬셔가지고 우리는 꽂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자신의 몸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 제일 고차원적인 수준입니다. 어떤 기획사보다 그 자기가 느꼈던 불평등, 차별을 자기 몸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힘, 그것이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배움을 잘 배워서 지금 서울장애인 대표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굉장히 성공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규식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4호선을 많이 탑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지하철이 60년, 70년대 때 일본에서 박정희가 차관을 얻어가지고
건설하기 시작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예 배제하고 만들어진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그리고 88년도에 패럴림픽, 장애인 패럴림픽이 만들어졌을 때 리프트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게 김포공항과 잠실과 그래도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종로상가 서울 구경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아예 불가능했던 것들이 리프트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착한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또 박수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리프트 잡고 아우 이거 왜 이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서 했더니 이야 장애인들 되게 좋아하네 그러면서 막 깔기 시작. 그때는 리프트를 다 까는 정책이었어요. 다 까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용조차도 안 했으니까 사고조차도 없었는데 이규식과 같은 친구들이 한 명씩 생겨가지고 이규식이라는 서울장차인 대표가 99년도에 처음으로 리프트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1년도에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바로 2001년도 이동길 투쟁의 시작인데 바로 그때 99년도에 이규식 대표가 떨어진 해화역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생겼어요. 그때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하나 생겼고 지금은 한 95%이 정도가 딸렸죠. 그랬더니 이준석 전 대표가 95% 생겼는데 아직도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저희를 매우 비아냥했던 것이 있는데요. 저희는 2001년도 싸우고 2002년도에 오히려 떨어졌고 2002년도에 발산역에서 떨어졌고 39일 동안 단식 농성하고 그리고 수차례 철로까지 내려가면서 얻어낸 게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2004년도까지 서울의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100% 설치하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거 안 지켜졌죠. 2017년도에 신길역에서 또 장애인이 떨어져 죽습니다. 박원순 시대 때. 그래서 그때 또 싸워서 2022년도 올해까지 100% 설치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또한 지켜지지는 않았죠. 약속이라는 건 이런 거 뭐 100% 안 지켜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리프트를 타다가 장애인이 떨어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가 남아있는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으면요. 그냥 유감이다 라고 밖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과 안 합니다. 사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고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뭐 돈을 내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선로에 관련돼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냐. 그리고 그것이 사과가 정확히 있어야지만 책임도 지게 되는 거고 그 책임이 무거워야지 그 약속도 지켜지는 이런 문제인데 그냥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 사과하고 유감은 같은 과일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유감만 해요. 아 참. 그래서 그것이 아직 해결 안 된 게 지하철 문제입니다. 바로 4호선의 문제는 그 해야역이고 하필 또 윤석열이가 집권을 했는데 왜 용산으로 갔을까요? 참 거기가 삼각지역이에요. 그래서 삼각지역과 그게 4호선이잖아요. 저희도 4호선을 떠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전히 4호선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삼각지역에서 해화역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희가 요구했던 장애인 권리 예산이 있는데 이 권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쪽에서 이렇게 결의되고 이번에 꼭 좀 장애인 권리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지하철에서 이동권만 이야기하지 왜 탈시설 문제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교육받을 수 있고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영역 속에서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있고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분리하고 격리하고 배제함으로써 차별을 공고하게 만드는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복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탈시설을 이야기하니 왜 전장현이 왜 다 탈시설 이야기하냐 그리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반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장애인 단체끼리 이렇게 갈라내고 있는데 그것은 탈시설은 저희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왜 뭐 탈시설 주장하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가만히 있고 주는 밥 먹으면 얼마나 편한데 그죠? 그런데 그것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이 국제 조약에서 탈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 나라에 권고한 사항이고 그래서 시설에 투자하기보다 지역사회에 투자해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것이 그게 탈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전장현이 주장한 거는 아니에요.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인권의 기준에 의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고 자꾸 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그 중요한 인권의 기준을 우리 전장현 표로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얘기를 쭉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서 짜고 치는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짜고 치는 Q&A를 너무 짜고 치면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또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몇 개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생각할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궁금했고요. 일단 단답이다 보니까 먼저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생각하실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동권부터 여쭤보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하시고 같이 대답하는 거죠? 네네 제가 한 입도 못 하겠네. 한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14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날 14점 왜 14점이에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의원님 14점 얘기하셨고 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점. 네. 근데 저 궁금해서 꽤나 구체적인 숫자잖아요. 마이너스 14라는 게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정치와 운동의 차이구나. 네,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네요. 14점의 의미는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장현식 계산을 빌리자면 16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책정을 하는데 정작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200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4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에 반해서 마이너스 70이라고 얘기하신 건 또 어떤 이유였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뭐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고 그냥 우기는 거죠. 우기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중교통과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0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중교통 가지고 복지 수준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다 누리는 0이고 그래서 그 0이 기반이 돼야지 뭐 교육을 잘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숫자가 저는 교통이라고 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0의 수준에서 따지면 저희는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시외 그리고 서울은 조금 한 마이너스 한 50, 60, 40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역까지는 진짜 비참해요. 정말 찌질이도 못 나가고요. 진짜 이것을 아직도 구걸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과 또 우리의 태도, 그것을 얻는 우리의 태도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하니까 마이너스 70이다. 그건 뚱쳤고요. 네, 뚱친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있어서 고민한 거는 그래서 옛날보다 좋아지지 않았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또 뭐 지하철에 95% 만들어지지 않냐, 옛날보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만약에 차별의 칼이 있어서 내 가슴에 심장에 한 20cm의 칼을 팍 찔렀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툭툭툭 나고 있는데 비장애인 사회의 이동의 문제는 우리 가슴에다가 20cm의 심장에 칼을 찔러놓고 한 5cm 빼줬어요. 아직 15cm가 남았는데 5cm 빼줬기 때문에 저 좋아졌지 않냐 이런 질문하고 똑같이 저는 여겨져서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굉장히 철학적이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이것이 합쳐지면 그 대충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재미 요소를 더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단 하나의 법안을 지금 당장 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대표님 먼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치적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을 빨리 제정해야 된다는 게 제가 노들 야학의 평생교육계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관계된 주장이지만은 만약에 내가 여러 법률 중에 만들고 싶은 법이 있다면 저는 시설 폐쇄법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대표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국힘과 이런 정치인들과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거주시설 폐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예 그걸로 이렇게 싸웠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복지를 규정하는 기본법은 이제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법인데요. 복지 뒤에 괄호 열고 기관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뭘 어떻게 운영할 건지의 관점에서 규정이 돼 있지 장애인의 권리의 관점에서 나에게 어떤 권리가 지금 침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체계 자체를 어떤 이렇게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이런 기관이나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의 입장에서 같은 서비스를 주더라도 어떤 체계 속에서 규정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그 다음의 생각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형석 대표님 위주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지하철 투쟁 아까 말씀 좀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전에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왔다라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번에 유독 이번 투쟁이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21년 전에는 출근길에는 안 나타났어요, 저희가. 일단은 출근길에 나갈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21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지속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또 투쟁들이 있으면서 이규식과 같은 우리 동료들이 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 조금씩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더라고요. 출근길은 진짜 우연하게 탔는데요. 여의도에서 전국장애철을 출근하는데 동지들이 모여서 1박 2일 하고 한 100여 명이 남아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12월 3일이 세계장애인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서 집회하고 여의도역에 가서 공덕동 로타리까지 그때 문재인 정부 홍남기 장관 집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 7시부터 타기 시작하니까 그게 출근길이 돼버렸어요. 원래 출근길을 기획해서 탄 건 아니고. 근데 그 금단의 시간에 출근길에 타기 시작하니까, 이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타게 된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출근길의 지하철은요, 비장애인들의 노동의 시간을 배치하는 컨베이어 벨트. 이걸 돌아가줘야지만 사람을 갖다가 쭉쭉쭉쭉쭉쭉 배치하잖아요. 여기에 잠깐 기어 들어갔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한 3, 40분 멈춰버립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혐오, 아주 집요한 집착과 같은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처음에 제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밖으로 나오면 꼬마아이가 막 쫓아다니면서 이 아저씨 왜 휠체어 타고 다녀요? 그러면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엄마 말 안 들어서 다치긴 다쳤어요. 그렇지만은 그 시선이 혐오로 변해서 우리 동료들과 저희의 눈에 막 지렁이처럼 기어 다니는 이런 느낌들이 좀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야, 괜찮다, 막 그러는데. 투쟁할 때 제가 당사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해고 당사자가 돼서, 혹은 장애 당사자가 돼서 이렇게 싸웠던 그런 투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상 연대자로서 투쟁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항상 드는 의문이 뭐냐면, 내가 이걸 하는 게 좋나? 쉬운 말로 도움이 되나?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머릿속에 맨날 묻고 싶은데 못 묻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니까 그냥 철판을 깔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연대자의 연대 방식이 가장 연대가 확실하게 된다고 느끼시는지, 뭔가 힘이 난다고 느끼시는지, 이건 가장 효율적이라고 느끼시는지, 뭐 효과적이라고 느끼시는지, 이제 그런 거가 항상 궁금했어요. 혹시 어떤 방식일까요? 사실 저도 이제 이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였던, 특히나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이제 탈시설 한 당사자와 함께 살아가는 이제 가족으로서의 얼마간의 당사자성, 하지만 장애 당사자는 아닌 어떤 그런 장애 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혹은 뭐 여성으로서의 운동적인 면모들을 빼면 특히 이제 국회의원의 일도 연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대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 원하는 방식일까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원하는 방식들이 다 있으실 텐데라는 고민을 꽤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던가, 그래도 뺏지니까 무시 못하고 경찰들이 말은 한마디를 더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몸으로밖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그냥 와서 장소만 지키다 가는 걸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낙담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같은 질문을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다른 이제 현장에서 여쭤봤을 때 주셨던 얘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있는 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농성장을 대기업 빌딩 앞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대기업에서 이제 이런 투쟁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혼자 있는지, 둘인지, 셋인지, 그걸 보면서 그 응대의 어떤 톤과 매너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무조건 가지 않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고, 가면 여러 사람이 가는 게 좋고, 가는 바에 기왕 돈 내는 게 좋고, 이런 방식으로 네, 생각하기로 좀 했어요. 자, 충분히 시간을 벌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는 이런 것 같아요. 1+1은 2지만은 1+1은 1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이 바로 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노들장애 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 운동의 삶에서 약은 매우 중요한 제 토대였거든요.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함께라면 싸워봅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멕시코 치아파스의 제국지에 맞서서 외쳤던 그 원주민 운동에서 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단순하게 도와주고 있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이 함께라면 싸워봅시다 라는 거가, 저는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또
야학 교사를 열심히 조직해서 1시간이라도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1+1은 있다라는 걸 가르칠 수만 있다면 어차피 인생은 유한한데 1시간의 의미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렇게 야학 교사를 조직했을 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또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도움이 될까? 근데 어제도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욕 먹는 모습 보니까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욕도 한 사람 먹는 것보다 두 사람이 먹어주면 그게 동지애가 생기잖아요. 혼자 먹으면요. 진짜 내가 나쁜 놈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먹어주니까 기분도 좋고 힘도 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과 지표예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2개가 남았는데 빠르게 좀 여쭤볼게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말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항상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혹시 혜영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런 날이 올까? 온다면 너무 과한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언제일까? 라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답을 해보자면 저는 온다에 걸겠습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자 이제 끝!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계속 변하면 끊임없이 그때마다 사람들은 뭔가로 구별을 지으려고 할 거고 지금 어떤 차별이 종식이 됐다면 또 어떤 종류의 새로운 차별들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그 차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저는 더 우리가 달성 가능한 종류의 정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도래한 거죠. 근데 이 문 밖을 나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늘려나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약간 비겁한 대답이죠? 따라갈 수 없는 대답입니다. 결과로서 오느냐 안 오냐라는 것보다 인생은 그 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연결의 과정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것은 어떤 점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차별이 없어질 수 있는데 나가면 또 차별이 만들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젠더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젠더를 알았을 때 진짜 골치 아프구나 생각했어요. 기후위기 이야기할 게 이야 이건 더 골치 아프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동물권 아죠. 동물권. 그래서 동물권 뭐 이런 진짜 골치 아프고 힘든 것들이 새로운 세계를 알았다는 이런 긍정적 표현보다 저는 굉장히 골치 아프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 왜냐하면 저는 이 이동권 문제나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열심히 하지만은 또 다른 어떤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그때는 매우 부적절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차별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교차 차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차적인 측면들이 매우 발생하고 우리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애 이동권 투쟁, 장애인의 인권 투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까 젠더의 문제에서 부적절하고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고 동물권의 문제나 기후위기 문제나 환경의 문제에서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속적으로 선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삶이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와요? 그 연도는 말 안 했잖아요. 연도를 좀 말해주세요. 곧 와요, 곧. 성경 말씀하시는 거 어때요? 뭐 성경 보면요, 천국 언제 옵니까? 곧 올 것이다. 뭐 이러잖아요. 또 언제 올 거냐? 새벽같이 올 것이다. 도둑놈처럼 올 것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언젠가 그 차별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은 제 안에도 확실하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갈 때에 저는 뭔가 지금의 방식을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언젠가 한 번쯤 혁신, 개혁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 혹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 혹은 둘 다 있지만 시기가 달라야 하는 것일까? 혹은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일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인데 그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5명이거든요. 나머지 295명이 다 비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한번 일어난다면 그 숫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은 5명이고 295명이 장애인인 국회가 되면 확실하게 뭔가 개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짧아요? 저는 제가 있는 장애인운동, 특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떻게 개혁되고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사고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요. 성질도 하도 달라서 활동가들의 어떤 역량과 관계 맺음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자체가 개혁으로 변화로 만들어지기에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오래 했어요. 오래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권력투쟁이 없어요.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대표가 돼가지고 권력을 아래로 누르는 방식의 뭐 어떤 겁없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도 안 하는데 버티기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구식이 되어 있어요.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안 변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개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혁을 만드는데,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아래로의 물리적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요. 그냥 지하철 아침에 출근길 열심히 타자, 윤석열 정부가 끝나도 타자, 다른 정부가 와도 타자, 그리고 장애인 권리 예산이 만들어질 때까지 타자, 이런 주의거든요. 왜 그 방식밖에 없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 방식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특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부터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조직하는 힘, 그것이 표현이 지하철이면 지하철을 끊임없이 타는 것이 변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신 참석자분들, 그리고 또 소중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신 분들 서로 같이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